문제다는 신혜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5강 초기 면담과 생애 진로 주제예요. 먼저 초기 면담인데요. 이 초기 면담의 유형은요. 첫 번째 솔선수범 면담, 두 번째 정보 지향적 면담, 세 번째 관계 지향적 면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솔선수범 면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내담자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아니면 상담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느냐로 구분해 보는 것이에요. 내담자에 의해서 내담자가 먼저 요청해서 시작된 면담이라고 한다면 상담자가 상담 목적을 알 수가 없겠죠. 때문에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불안감을 극복해야 하고요. 상담자에 의해 시작된 면담은 이번에는 내담자가 상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상담자는요. 내담자에게 상담하는 이유를 설명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긴장을 완화시켜 줘야 돼요. 정보 지향적 면담은요.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하는 면담이에요. 때문에 상담의 틀이 상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지고요. 상담자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 탐색하기나 폐쇄형 질문 또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게 돼요. 탐색하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한두 마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은 내담자의 방어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구직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당신은 왜 구직을 하려고 하죠? 이러면 내담자가 방어적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폐쇄형 질문은 예나 아니오처럼 제한된 응답을 요구하게 되고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정보를 얻기에 효과적인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학교를 좋아하지요? 하면 내담자는 네, 아니오로 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 폐쇄형 질문에 반대되는 게 개방형 질문인데요. 무엇을 어떻게로 시작하여 내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서 많은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내담자의 심층적 정보를 얻는 데는 적합하지만 이 개방적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에게는 답변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형태예요. 이 관계 지향적 면담이라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한 관계를 지향하기 위한 면담인데요. 그 기법으로 제 진술과 감정의 반영이 있어요. 제 진술은 내담자가 한 말을 상담자가 다시 한번 말해 줌으로써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감정의 반영은 제 진술과 유사하지만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다른 것 이상의 공감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네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인데요. 언어적 행동은 내담자에게 명료하고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담자의 기본적인 신호에 적절히 반응해야 하고요.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가끔 유머를 사용해야 돼요. 내담자에게 그리고 개방적 질문과 언어적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언어적 행동에 해당되고, 비언어적 행동,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겠죠. 비언어적 행동은요, 내담자와 기분 좋은 눈맞춤을 유지하고요, 내담자에게 가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요, 내담자와 유사한 언어의 톤을 사용하고요, 내담자에게 몸을 가깝게 기울이며 상담한다. 물론 요즘 시대는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면 성추행 부분은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살짝 좀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초기 면담 수행 시에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보시면요. 내담자와 촉진적 관계 형성하는 거, 관계 형성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전문성이나 어떤 신뢰감을 느끼도록 해서 촉진적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런 내담자와 상담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상담 과정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하고, 상담 과정에 필요한 과제물 부여하기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도 파악하고 비밀 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야 돼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초기 면담의 주요 요소를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라포죠. 관계 형성이에요.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담자의 불안은 감소시키고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에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 및 신뢰감을 쌓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관계 형성 단계, 라포 형성이에요. 상담자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내담자를 대해야 되고요. 상담자는 내담자 쪽으로 자세를 기울인다거나 적극적인 표정이나 반응을 통해서 내담자의 말에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해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표현을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내담자가 처한 현실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감정이입이라는 것은요, 상담자로 하여금 절대 길을 잃지 않으면서 마치 상담자 자신이 내담자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감정이입이에요. 즉시성은 상담자가 자신의 바람은 물론 내담자의 느낌이나 인상 또는 기대 등에 대해서 깨닫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즉시성이라고 하고요. 이 즉시성은요, 상담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종의 상담자의 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건이라는 학자가 즉시성이 유용한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상담이 방향성이 없는, 즉 상담이 정체된 경우에 즉시성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긴장감이 감돌거나 서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도 즉시성이 유용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가 있을 경우,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상담사를 무슨 선생님처럼 보고 자신을 학생처럼 여겨서 마치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선생과 학생의 이런 사회적 거리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즉시성이 유용하고요. 내담자가 너무 지나친 의존성이 있을 경우에 즉시성이 유용하고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화력이 너무 있는 경우에도 즉시성이 유용하다고 봐요. 즉시성이 필요 없는 경우는요,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성이 필요 없어요. 여기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목표 달성의 과정과 최종 결과를 중시하게 되겠죠. 내담자의 행동, 사고 등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약이 중시된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측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의 특정 측면을 검토해보고 수정, 통제하도록 도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여러 표현으로 직면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세 번째,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통찰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직면이에요. 네 번째, 내담자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직면 기법의 유의사항이에요. 리허설이라는 것은 내담자에게 선택된 행동을 연습 또는 실천하도록 해서, 말 그대로 리허설이에요. 내담자가 계약을 완수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유머는 내담자의 저항이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상황을 분명하게 지각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초기 면담의 단계를 볼게요. 초기 면담의 단계, 첫 번째는 면담 준비 필요하고요. 내담자와 만나서 관계 형성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상담의 구조화는요, 그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상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담자에게 상담의 기본 성격이나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한계 또는 바람직한 태도 등을 설명하고 인식시켜 주는 것이 상담의 구조화예요. 비밀 유지의 한계 설정도 있어야 되고요. 평가사항 및 평가 방법의 인식도 역시 있어야 되겠죠. 상담 시 필요한 주의사항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초기 면담의 종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초기 면담의 종결 시의 유의사항은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역할 및 비밀 유지에 대해서 상호 동의한 내용을 요약해 줘야 되고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물 부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직업 상담의 과정 및 역할에 대해서 서로 간의 기대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상담자는 조급하게 내담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조급한 결론 내리지 않아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답 내릴 때는 아주 쉽겠죠. 당연히 내담자에 대한 결론은 조급하게 내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섯 번째, 내면적 가정이 외면적 가정을 논박하지 못하도록 수행하는, 말이 어려운데요. 내면적 가정은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가정이 이 내면적 가정이에요. 그리고 외면적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리검사 같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가정이
외면적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가정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이 가정을 논박하지 못하도록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동기를 평가하게 되네요. 두 번째 생애 진로 주제인데요. 생애 진로 주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 태도, 신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념, 세상에 대한 신념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생애 진로 주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 가치, 태도, 신념과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념 또는 세상에 대한 신념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담자의 생애 진로 주제를 확인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내담자의 생애 진로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생애 진로 주제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내담자의 생애 진로 주제를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소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생애 역할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애 진로 주제를 확인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애 역할을 먼저 파악해야 된대요. 내담자의 작업자로서의 생애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프레디저가 제시한 자료관념 사물의 이런 모형이 있고요.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및 작업환경 모델도 역시 내담자의 작업자로서의 생애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하나, 볼레스의 기술 확인도 내담자의 작업자로서의 생애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로서의 생애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콜브의 학습자 형태와 캔필드의 학습 형태가 있어요. 개인으로서의 생애 역할 파악하는 데는 아들레의 생애 형태와 그리고 스플리트의 대뇌 방구상의 모형이 바로 내담자의 생애 역할 중에서 개인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역할 모형을 볼게요. 작업자 역할이 있는데요. 자료, 관념, 사람, 사물, 프레디저가 제시한 것이에요. 홀랜드의 6가지 직업 체계를요. 자료, 관념, 사람, 사물의 4가지 체계로 단순화하였고 프레디저가 제시한 체계는 자료, 관념이요. 자료가 있죠. 그리고 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적 체계에 해당한다는 4개예요. 4개로 나눴고요. 체계는 2차원적 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및 작업 환경인데요. 홀랜드의 직업 분류는 6가지 모형으로 분류했죠. 우리가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요. 볼레스의 기술 확인은 기술의 중요한 3가지 범주로서 자기관리 기술과 기능적 전환전 기술 그리고 일의 내용 기술 등을 제시하였어요. 학습자 역할로서 이 콜브가 제시한 학습자 형태는요.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학습 유형이 유전, 과거 경험, 그리고 가족, 학교, 직업 등 현재 환경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대요. 유전이나 과거 경험 그리고 현재 환경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어요. 콜브는 특히 학습 형태 검사요. LSI 검사라고 해서 4가지 유형으로 검사를 해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이게 확산적 사고형, 적응적 사고형, 그리고 집중적, 동화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적, 집동 이렇게 외우면 돼요. 확산적 사고는 확고한 경험과 사려 깊은 관찰을 이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집중적 사고형과 상반된다. 사람의 관심이 많고 문화와 예술에 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적응적 사고는요. 확고한 경험과 활동적 실험을 이용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실험과 계획을 이끌어내는 강점이 있으며 동화적 사고형과 상반된다. 시행착오나 직관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집중형 사고형은 추상적 개념하고 활동적 실험을 이용하고 생각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강점이 있어요. 사람보다 사물 다루기를 선호하는 비정서적 유형이며 기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 있고요. 동화적 사고형은 추상적 개념화와 사려 깊은 관찰을 이용하고 귀납적 이론을 이끌어내는 기초 과학과 수학 등에 적합하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적고요. 추상적 개념에 많은 관심을 두며 연구나 기획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해서 이 확산형, 확적, 집동 외워두시고 이 순서요. 일사분면에서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바뀌는 형태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여기가 확고한 경험, 여기가 추상적 개념, 여기가 활동적 실험, 여기가 우측이 사려 깊은 관찰이 돼야 되겠어요. 캔필드는 학습 형태를 제시했는데요. 학습 형태 모형을 제안하면서 학습 형태 분류의 유효한 변인으로 조건, 내용, 양식, 기대를 이렇게 제시하게 돼요. 개인 역할로서 생애 형태에 대해서 아들러는 개인은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세 가지 과제로 일, 사회, 성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한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결코 동일한 상황에서 자란 아이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한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이렇게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다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니까 잘 구분해 두시고요. 대뇌 반구상의 기능을 스플리트가 좌반구, 우반구, 대뇌를요 두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좌반구는 언어 구성과 언어 정보의 저장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역량의 근원을 준비하는 것과 관계가 깊고요. 우반구는요 공간과 시각 형태, 방향 지향성, 시각적 묘사 등 비언어적 통합 기능과 관계가 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초기 상담의 유형주 정보 지향적 면담이에요. 옳지 않은 것. 제 진술과 감정의 반영 등이 사용되는 것은요. 관계 지향적 면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 3, 4번이 정보 지향적 면담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콜브의 학습 형태 검사에서 추상적 개념화와 활동적 실험에 유용한 사고형은요. 집중형이 되겠느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